수술해 서울의료원에서 했는데 그분은 더 힘을 못 쓰고 거기다가 빈대배로 이런 게 달라들지 꼼짝을 못하니까 콩팥이 나빠가지고 이 콩팥이 이게 피순환이 더 안 되니까 사람이 더 괴롭는 거야. 그래서 소변도 자주 메웠지. 조그만 뭐 이상이 있으면 기후 이상이 있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좀 조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이나마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다른 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길이 있으면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공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내가 그 은혜를 갚고 살고 죽겠습니다. 내가 심심한 폐결까지 걸릴까 싶어. 지금도 조심조심하지만 누가 알아니까 사는 한계에 그러니까 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 빈대별이 많냐? 각종 건설 사람들이 와서 자고 나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위치를 건설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안에 필요한 내부적으로 그 앞에 입구 바로 앞에 독강이 하나 있습니다. 독강 그걸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방 안에 마루가 있는데 또 하나 있고 무려 거기에 조그만 장소 3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 각종 벌레가 다 나온다. 이 빈대별을 거기서 생활하다가 온 마을을 타는다. 그런 곳을 왜 소독을 안 해주고 그 방송에만 있는 집만 있는 회사만 처리해주고 왜 안 해주냐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없앰으로써 국가가 잘 되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몸이라도 안정하고 더 편안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잊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더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면은 모른다 그러고 동그란 하얀 약이나 몇 개 주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국가에서는 그 수호를 한다고 나의 붓을 떼고 100번 지방뉴스나 KBS나 다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내 모든 걸 앞으로 내 살아있는 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싸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자동 사랑반대 1학년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주민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빼놓은 얘기나 아니면 제가 알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동네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동행 사업으로 온갖 그 시혜적인 그런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행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동행식당은 이제 쪽방촌 주민들한테 하루에 한 끼 8,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권 같은, 예전에 식권이었다가 지금 이제 카드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행 목욕탕이라고 목욕탕 쿠폰 2장을 한 달에 2장 줘서 이것도 이제 인근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8월 달부터는 또 옹기창고라고 해서 물건을 직접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25,000포인트, 돈으로 환산하자면 25,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예전에는 이제 상담소에서 줄을 서서 이제 물건을 나눠줘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 옮기창고라는 상점을 통해서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쪽방이지만 쪽방이 아닌 곳,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좀 후미스추무제 주거팀 활동가들하고 조사를 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유도 사실 이제 주민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쪽방이 아니라서 나는 못 받는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쪽방이 이런 문제는 이제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저희가 7, 8년 전쯤에 이제 쪽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곳은 쪽방이고 또 어느 곳은 쪽방이 아니게 된 아주 큰 그런 결정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아까도 계속 이제 먼저 발제하셨지만 저희 이 쪽방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그때 7, 8년 전에 조사했을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은 쪽방 상담소 직원들이었어요. 같이 이제 나가서 상담소 직원하고 보고 여기는 쪽방이네 아니네 이제 그렇게 결정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쪽방의 구역과 쪽방이라는 조건에 대한 틀이 이제 마련되었던 거고,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개발 문제를 지금 이제 맞닥뜨려 있잖아요. 개발과 관련돼서 쪽방인데 취소를 해달라고, 건물주들이 취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쪽방이 아닌 쪽방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쪽방이 아닌 곳에 살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시의적인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돼요. 쪽방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방 주민으로 등록이 안 되죠, 서울시에. 지금 한 2년 전부터는 모든 걸 카드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물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주민분들이 이제 수급비로 생활하시면서 물건을 받고 썩 만족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 아쉬운 대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민은 똑같이 쪽방이 난데 누구는 물건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아가고, 심지어 제가 만났던 어느 분은 예전에 지금 이제 오기창고 전에 공원에서 나눠줄 때 바로 공원 앞에 있는 건물에 사셨어요. 그래서 줄을 다 사람들을 서서 물건 받아가고 있는데 이 주민분은 뭐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얼마나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똑같이 쪽방인데 심지어 그 쪽방은 훨씬 더 작았습니다.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펼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손을 천장에 대면은 이제 이것도 그냥 그만 받는 아주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쪽방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 이사 갔을 때는 사실 쪽방인 줄 알았죠. 당연히 쪽방인 줄 알아가지고 원래는 인근 고시원에 사시다가 거기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사하게 된 곳이 조금 깨끗하니까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할 당시만 해도 이제 건물주는 쪽방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물건 받으러 갔는데 여기는 쪽방이 아니다. 상담소에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건물주한테 뭐냐 여기 쪽방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쪽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물주는 이제 아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리뭉실 계속 뭉개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분은 다른 데로 이사를 하셨어요. 일단은 너무 좁은 곳도 있었고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무실 위쪽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민들이 와서 다 이사를 가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 이제 여기 이제 안 할 거다라고 해서 다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좀 버텼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민분들이 막 이주를 하신 거예요. 이주를 했는데 거기 또 몇 분이 남아 계시긴 했어요. 해서 어쨌든 간에 이사를 안 했으니까 상담소에 물건을 받으러 갔는데 쪽방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쪽방이었는데 오늘 가서 물건 나갈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쪽방 등록에서 취소를 해달라,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이제 하루아침에 또 쪽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분 몇 분 안 나가 계시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저희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면은 저희가 개발안을 이제 개발 발표가 났을 때 건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곧 3년이 돼가는데 요 사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민간 개발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민간 개발안을 한번 내놔봐라라고 해서 한 3차례 개발안을 받았고 그 개발안에 이제 저희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쪽방 수가 적으면 쪽방 주민 수가 적으면 자신들이 그 계획에 그 저희 주민들의 이주 계획을 세대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겠다고 이제 보도보도 우겨서 사실 이제 서울시의 도구로 실거주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건물주들이 이제 상담도 직원하고 다니면서 실거주 확인을 다 했습니다. 밤에도 가고 사람이 없으면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한 2번 정도를 실거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세대수를 줄여 나갔고 그리고 그 쪽방 건물이 있는 건물주들은 아예 쪽방으로 제외되면 그만큼 뭐 방이 40개든 50개든 그만큼 쪽방 숫자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건물 거기도 굉장히 주민분이 많이 살았는데 쪽방에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건물도 작은 면적에 방이 17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쪽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쪽방 주민이 아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쪽방 주민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받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개발 때문에 이제 나타난 일이 발생한 일인데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뭐 복지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거급여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 주거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마을 잔치를 하게 되면서 뜬금없이 그 주민센터 동창이 왔어요. 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었는데 바뀌었으니까 인사를 드리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저희 마을 잔치가 이제 혹시나 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요구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사실 요때 이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곳은 전입신고도 받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주거급여 받는 것 자체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겠다고 메모를 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 2주 지났나 했는데 뭐 지나가다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저희 사무실을 들려서 그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고 상관없이 그 예약서만 있으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구청하고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뭐 상담소에서 물건 받고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해결 안 됐습니다. 전혀 해결 안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담소에 어쨌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준다. 이걸 서울시가 정하는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저희는 이제 서울시가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보여지고 있는 정책들만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으세요. 뭐 옹기창고 같은 것도 뭐 이제는 줄을 안 서게 됐다라고 하면서 설전 엄청 했는데 줄 매일 씁니다. 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용할 수 있는데 월요일도 가면 긴 줄이 서 있어요.
이유는 빨리 가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저께가 월요일인데 심지어 줄 섰던 분들이 그냥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물건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고 수요일 다시 이제 하루 쉬고 수요일인데 엄청나게 또 오늘 긴 줄이 쓰셨거든요. 그렇게 뭔가 사진 찍고 그러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도 않고 이 사각지대 쪽방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서울시에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울시에서는 했던 말이 그 서울 쪽방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쪽방이 생기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쪽방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쪽방인데 쪽방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쪽방이 생긴다면 그게 이제 이런 제도적인 주거물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걸 이제 악용하게 하면서 쪽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엄격하게 이제 자기네가 나가서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쪽방 건설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쪽방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저희 이제 주민분 발제하셨지만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게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상담소에서 이거 쪽방 주민으로 등록할 사람은 받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에는 전에는 쪽방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가면은 또 이제 모든 혜택 못 받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못 하셨어요. 저희 아까 계속 쪽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도 이게 뭐냐고 묻고 싶어요. 어느 곳은 정말 쪽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곳도 쪽방으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주민들 그 상담소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있고 어느 방은 쪽방이어야 되는데 쪽방이 아닌 게 되잖아요. 아까 발제하셨던 주민분도 이제 이번에 다시 이사했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등록할 때 어느 방은 싱크대 있고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개발 때문에 쪽방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서울시는 침묵하고 있는지, 왜 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런 그 불안한 주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뿐이죠. 사실 이렇게 안전한 주거, 그리고 집 같은 집. 근데 저희 지어주는 집이 또 그렇게 집 같은 집은 또 아니에요. 온전 사사평으로 거기 주방 들어가 있고, 현관 들어가 있고, 화장실 들어가 있고, 사실 정부에서 지는 또 다른 쪽방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집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집조차도 사실 쪽방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 주민들의 주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쪽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행정의 정권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 그렇지만 그 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속간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떠난 자리, 행정이 무르세로 하고 있는 자리에 민간에서 노력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챙기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비민사무위원회 대학동 부시촌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영우 신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간 저희는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는요, 추진 배경, 또 사업 개요, 주요 활동, 대학동 프로젝트가 시사해주는 점, 또 간단한
정책 제안을 로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배경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1인 가구 독거 중장년들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사회의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그 서울연구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먼저 가장 이질성이 강한 집단이라고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자발적으로 그 1인 가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삶의 욕구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돌봄 보험이 필요한 집단의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인 가구의 빈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일단 실업, 고용 불안정, 또 노후 대책이 열악한 거, 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혼자 이렇게 돌봄이랄까, 개인 위생이랄까, 이제 식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악하고요. 그 결과 이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고시촌하면은 우리가 누가 산다고 생각할까요? 고시생. 옛날에는 고시생들이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제가 대학동도 옛날엔 고시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그 고시촌에는 이제 고시생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90년대 금융위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저렴한 이렇게 주거 환경을 찾는, 그래서 도시 곳곳에도 고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시원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대학동은 이제 고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그 빈 공간에 이제 주거 취약 계층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주거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하나가 바로 고시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시원에서 화재 사건도 일어나서 이제 또 사회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동의 경우를 보면은 2020년 기준이지만 1인 가구가 72.37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1인 가구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학동 중장년들 비율은 우리가 거기가 대학동이 한 15,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0, 30대가 한 40% 정도가 되고요. 40대에서 50대, 60대 그 기준이 한 45%. 그래서 청년층보다도 더 높은 곳이 이 대학동 고시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의 독거 중장년들에 대한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고독사와 이제 문제가 대학동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이 대학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동을 중심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합적인 빈곤 상황, 주거라든지 의료, 일자리, 사회적 관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관악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피인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같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이 관악주거복지센터, 또 관악사회복지, 성민종합복지관, 또 세상과 연애하기, 또 참소중한, 또 하늘지역 정신건강지원센터, 해피 이런 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목표는 주로 1인 가구들이 처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것들에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인 가구의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또
그것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독거 중장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까봐 사실은 자기 존재들을 드러내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어도 실제로 자기 문제들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독거 중장년들에 대한 문제나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대학동의 관악구청도 사실은 이 대학동 하면은 아직도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정책 그 독거 중장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도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청소년 센터도 있고 또 청년 지원 센터들은 더 많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그 노인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독거 중장년들을 위한 지원 센터라든지 시설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활동 공간은 해피 그리고 해피 친구들 주거복지 상담소 참 소중함 이렇게 이제 거기가 대학로 19일이거든요. 그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서 거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개요는 너무 이렇게 자리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업 개요 활동 변화는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주거 상향 지원 정책이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하면서 이제 어디다가 그런 그 사무실을 내서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피인과 연대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주거복지 상담소가 저쪽 중앙동이라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 가장 주거가 열악한 대학동의 지점처럼 거기서 이제 또 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함께 만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민민 협력 사업으로 이제 대학동 프로젝트가 좀 확대됐고요. 22년에는 그 민간 협치 사업이 실시가 돼서 좀 더 이렇게 민과 간이 함께하는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는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조금 위축되는 또 이제 프로그램이 좀 적고 재정 지원도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주요 활동은 이제 주민들이 거기 생활하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5가지 권리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생활권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권, 하나는 주거권, 하나는 노동권, 또 건강권. 이 5가지 권리는 국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인데 사실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정부나 어디서 좀 딴 데서 시혜를 베풀면 그냥 고마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다. 그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은 사실 1인 가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불시원은 주방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뭐 조금 이제 원룸이 돼야지 이제 주방 시설이 조금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또 혼자 살기 때문에 사실 혼자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원래 불시원은 또 주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먼저 먹는 거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사실 이 먹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피인을 중심으로 불시원의 주요 특성인 주거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해피인을 이용하신 분들은 코로나 전에는 한 20여 명, 30명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이렇게 활동할 때는 서로 말씀도 안 나누고 서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밥만 확 드시고 그냥 가버리고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 네. 됐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도시락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130명, 40명, 어떤 많을 때는 150명까지 오는데 아까도 이제 항상 그 해피인 우리 박과 대표님 와 계시지만은 그 고민하는 것이 이 줄을 쭉 서 있으니까 참 그분들의 그 인권이랄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은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이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한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각자 도시락을 사서 이제 그 집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한다면은 뭐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관계 형성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건강이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식단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식사 나눠주시면서 안부 앱을 통해서 건강 상태, 지금 이제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권은 관계 고립입니다. 1인 가구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고립인데 이 고립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들이 이제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회권은 더 넓은 의미로 뭐 여러 주거권까지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이 사회권은 그 참소중한이라는 쉼터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학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거 상향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참소중한이라는 건 신토와 옆에 친구들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고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생일 잔치 같은 경우를 해서 치맥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0명 정도 홍콩을 모여가지고 서가지고서는 한 치킨 한 40마리에 맥주 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같이 먹고 왜냐면 혼밥에 익숙해 있는 분들인데 자꾸만 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 또 간단한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김장도 같이 하면서 김장 담그는 건 잠깐이지만 수육 삶아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런 것들 저희가 사회권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윈말 협의라고 주민들의 자조 모임 그것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또 이렇게 받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 민간 자원에서 지원하고 만들어가기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권은 주거복지 상담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국토부에서는 14제곱미터 4.3평 정도인데 사실은 열악한 도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 상향을 하려고 해도 이게 또 대학동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원룸이. 근데 거기가 이제 근린 시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월세 중심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입 임대나 그런 것들이 그 빈 공간에 고시원에서 원룸으로만 주거 상향만 되더라도 사실은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주거 열악한 분들이 좀 더라도 일단은 원룸도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으로 좀 먼저 이렇게 또 1차적으로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또 지원도 좀
이렇게 그 막혀가지고 주거 상향이 또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고요. 또 대부분 딴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딴 곳으로 떠나는 것 때문에 사실 주거 상향을 또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권은 사실 그 대학 등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급권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하기도 쉽지 않고요. 노동을 원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랄까 아니면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 맞는 일자리들이 뭐 일주일에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에 대해서 월 그래도 한 30-4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통해서 좀 삶의 질을 좀 이렇게 향상시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자리들이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사실 민간 차원에서 만들기는 너무나 힘들고요. 또 이런 어떤 지난번 작년에는 민간 협치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를 잠깐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봤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은 사실 이분들이 또 아픈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치아 건강이 되게 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연결돼가지고 치과 부천에 있는 연세치과가 연결이 돼가지고 100여 명 넘는 거의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치과한테 너무 약간 무리가 드는 것 같고 좀 또 거리 좀 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든지 관내에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는 이제 의료 사업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예방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좋은 형편이긴 한데 이런 의료 관계망들도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취업 건강에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프로젝트 시사점은요, 일단 지역 안에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으면은 이용할 수가 없는데 상담소라든지 또 그런 거점들이 주민 삶 속에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처럼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고 또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장기간 동안 주민을 만났던 해피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교류, 친교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지고 또 좀 더 관계망을 많이 형성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협업의 중요성도 저희가 좀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같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대학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계활동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도 같이 연대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네트워킹이라고 이제 비주택 사업, 마을관리소 사업, 관악구 해치 사업을 통해서 민과 관이라도 같이 또 연계를 해서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고 관에서도 좀 더 조금 이 독거 중장년들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정책 제안은요. 공간과 사람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지역 안에서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민간 협치 필요성입니다. 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의 인적 자원과 간의 여러 가지 물적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원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죠. 독거 중장년들을 위한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또 이런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건물이랄까, 아까 이제 식당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참소중앙과 같은 지역의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대학동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대학동 요새 국고 중장년들 자살률 고독사율이 높은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큰 건물들이 아니라 이런 작은지만은 같이 사람들이 쉽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또 새로운 관계망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오신 그 춘현 우리 그 보건복지부 오셨었고 또 기재부에서 왔었는데 이런 공간들을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대구 비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를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 쪽방면담소 유경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가장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역시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쪽방 주민들,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쪽방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 내가 멀쩡히 살던 쪽방 없어지면은 그 옆에 건물로 옮겨갔는데 나는 왜 쌀 라면 안 주노?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많고 그런 걸 겪을 때 저도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공공의 역할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름은 이제 비주택 거주자 복지 수요 실태 조사라고 했지만은 이런 좀 사각지대 쪽방 오늘의 주제인 사각지대 쪽방이 있진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찾을까 했던 그 조사를 작년에 진행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대구의 경험들 좀 공유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목적은 뭐 이런 겁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대구 지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장 이제 공사판이 많이 벌어졌던 동네입니다. 공사판이 가장 많이 벌어져서 기존에 있던 동대구역이나 아니면 중구 지역에 멀쩡하게 있던 쪽방 건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살던 건물이 있던 건물도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쌀 라면 좀 지원하던 그런 건물에 사시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이제 상관없이 이제 옆에 멀쩡한 건물로 옆에 여관을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건물 이제 팔았다 나가라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달 안에 이제 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였고 그랬었는데 여기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여기 이제 빨갛게 쳐진 데가 이제 빨갛게 쳐진 데가 이제 대구 재개발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그 건물 이제 있던 여관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다 생겼다. 아파트가 다 생겼는데 이제 아파트가 다 생기고 이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찾아보자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대구 지역도 이제 뭐 서울의 뭐 동자동이라든지 남대문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좀 예전에 뭐 역사 주변에 뭐 아니면은 좀 사람들 많이 모이던 밀집 지역에 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런 데가 이제 또 개발 압력이 높아요. 빨리 이 건물 빨리 없애버리고 이거 아파트 지으면 돈 되지 않을까 라고 빨리 이제 건물들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옳았구나 하면서 팔아버리고 그렇게 건물을 새로 세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구 지역 쪽방 거주민 현황인데 이제 연도별로 2001년에서 2022년에 이제 변화 추이를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집계한 거라서 대략적인 추세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쭉 늘어나다가 이제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쪽방 주민이 늘어났다가 뭐 대구시나 뭐 이제 복지부가 잘해서 이제 노숙인 쪽방 주민이 많이 없어졌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쪽방 폐쇄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이제 복지부나 뭐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그냥 건물이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어지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도 없어져요. 그러면 숫자가 없어지죠.
계속 없어지더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멀쩡하게 살던 사람, 내가 분명히 저번 달에 라면 갖다 주던 그 사람 술 먹고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되지만은 찾을 방법이 잘 없다. 얘기를 들으면은 다 근처에 자기가 이제 알던 건물 달새방으로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저희가 이제 쪽방 상담소에서 이제 좀 숙박업소들을 저희가 모금에 청구를 해서 숙박업소 중에 좀 아저씨들이 갈만한 곳, 좀 특별하게 좀 오래된 건물, 이번 조사에서는 2003년 이전에 숙박업 신고했던 건물들 위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건물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좀 이제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럼 여기 건물에 누구 사시냐, 이 건물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냐, 뭐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달새방을 하게 진짜 그런 비주택 거주를 하는 곳이냐, 혹은 뭐 기준한 수급자가 얼마나 좀 계실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을 좀 주요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나 설문 결과들은 많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뭐 좀 빠르게 좀 종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고, 이제 뭐 한 60건물 정도 찾았는데,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는 좀 없었지만은 한 건물당 한 7명 정도의 장기 거주자, 그러니까 이제 여관인데 이제 그냥 내가 흔히들 말하는 달새로 산다, 아니면은 장기를 거주한다라고 응답을 하죠. 이제 그 말은 즉 비주택의 주택이 아닌, 이제 사람 살라고 만든 주택이 아닌 여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 60개 조사를 했더니 한 7명 정도는 그 한 건물에 그렇게 당연하게 살더라. 이게 그냥 만연해 있다. 이것들이 이게 없어지는 건물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쪽방 건물로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했고요. 근데 이 건물들이 이제 주로 좀 예전에 쪽방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 건물에 비해서 좀 최신 건물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건물들도 어떤 이제 좀 주거 취약계층, 좀 어려운 이제 쪽방 주민들로 예상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성격이 좀 유사한 건물들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기존의 쪽방 건물들이 뭐 한 86년에 뭐 숙박업 하고 운영되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 조사했던 건 한 97년도 최근 건물이지만은 좀 유사하게 장기 투숙이나 비주택 거주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저희가 이제 주거 면적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응답 나왔을 때 이제 5.6m 주거 면적이 나타나서 정말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나오고, 또 이런 건물들이 오히려 이제 평균 월세가 기존에 저희가 하던 뭐 쪽방들에 비해서 더 높은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돈 좀 더 낸다고 이게 뭐 더 좋은 건물이냐, 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뭐 이제 뭐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아졌지만은 뭐 저희가 뭐 주택이라고 상정한다면은 이제 개인화된 뭐 당연히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적절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도 비주택 시설이라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건물들이 좀 최저한의 그런 주거를 보장하지 못하는 건물이더라 라는 게 저희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어떤 뭐 취사적인 문제나, 특히 뭐 오히려 이제 이런 건물일수록 이제 주로 가스버너 많이 쓰시잖아요. 가스버너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도 쓰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쌀라면을, 예를 들어서 쌀과 라면이 되게 쉽게 접근하는 음식인데 그런 부식들을 스스로 조리해 먹거나 이러기도 좀 어려운 거죠. 새로운 이제 건물들에는 장기 투숙을 하면서 이러한 좀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뭐 쌀라면 갖다 줘도 될 일도 아니겠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뭐 저희가 뭐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뭐 종합하면은 이게 너무 그런 비주택 거주가 기존에 우리가
쪽방이라고 지원하던 건물 넘어서서 그러한 어떤 적절하지 못한 주거가 계속 양산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저희 쪽방 대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좀 먹고 있고요. 지난 이렇게 좀 좀 자세하게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은 좀 그 이후에 후속 조사를 또 올해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이나 다른 쪽방이 또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제 김준희 연구원님 했듯이 어떤 기준을 가지되 또 그 기준을 너무 강화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쪽방 건물을 지원하는 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쪽방 건물을 이제 정의하지 않으니 쪽방 상당수에서 어떤 건물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그거는 좀 그 쪽방 상당수에 좀 자의적 판단에 좀 들어가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쪽방 상당수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여기는 쪽방이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이제 기관에서도 그런 게 잘 없어서 올해 그러면은 새롭게 들어가는 좀 지금이 더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는 쪽방들도 저희가 좀 어떤 일괄적인 기준과 좀 그런 점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정표 같은 걸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이것들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기존에 이제 서빙에서 지원하던 뭐 기존 동자동 쪽방 이런 데는 또 얼마만큼 이런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또 저희 나름의 또 판단들이 있어야 그런 것도 있어야겠다고 싶어서 기존 쪽방이나 신규 쪽방에 대한 사정을 좀 진행해서 저희 나름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 얘기하면서 이제 노숙인 센터 이제 직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있었는데 요새 그러니까 이제 쪽방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가장 크게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쪽방이 이제 노숙 다음 공간이니까 지원해주겠다 이런 건데 요새 노숙인분들 만나면은 화장실 없는 집 안 가려고 한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돈 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 돈 갖고 그 따위 집을 가는 거 이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자동 혹은 뭐 어디 뭐 서울을 잘 보면 뭐 창신동 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그 어떤 의사 결정이 주로 IMF 때를 기준으로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변화를 꾸준하게 좀 어떤 그 입장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좀 기존의 쪽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좀 비주택 거주자들까지 좀 포섭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 쪽방을 얘기하지만은 저희가 뭐 이걸 참 준하기 어렵다는 게 쪽방, 고시원, 뭐 그다음에 뭐 비주택 참 여러 뭐 반지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가 사실 이번 토론회 때 사각지대 쪽방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이 쪽방과 쪽방 상당수에 좀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몰려 있어요. 이게 쪽방 상당수에서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주택 거주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지금은 쪽방 상당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쪽방을 뭘로 하냐 이런 논의가 정말 많지만 사실은 사실 주택은 사람 살라고 만든 건데 근데 사람 살라고 만들지 않은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네.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쪽방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자체라는 좀 거대한 것에 맞서가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쪽방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쪽방 정의를 물론 잘 해야겠지만 그 비주택이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좀 포섭해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이제 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지자체별로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를 넘어서서 추후에 이제 광주의 사례를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광주에도 쪽방이 없을까 혹은 뭐 수원에는 쪽방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 현장을 가봤던 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걸 할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게 지자체별로 원래 없던 곳을 밀리는 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소도시 같은 뭐 경주, 포항, 뭐 구미 이런 곳에도 분명히 유사한 성격의 건물들과 어떤 그 주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비주택 거주가 있을 텐데 좀 이런 것에 좀 전국적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措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산만한 얘기였지만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으로 뭐 전국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2014년부터 쪽방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13년부터 한 것 같네요. 그때 초기 계획서를 보면 이게 쪽방을 파악해서 지원체계 내로 포함하는 거, 그래서 쪽방 상담소 신규 설치 이런 것들의 정책 근거로 삼기 위한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냥 기존 쪽방 주민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존 쪽방의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현행화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말았고, 그러는 사이에 예를 들어 전릉동 쪽방은 2017년까지 쪽방으로 포함이 됐는데 18년부터는 아무 설명 없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뭐 용산 박승민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 중구군요. 중구 화학동 같은 경우도 여인숙촌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빼버리는 거. 이제 그건 상담소의 정권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행정제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중부소방서에서 공문을 하나 시행했는데 쪽방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했니 여기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복지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화재라든지 안전 문제까지 생각하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실태조사에서도 뭐 67개 건물 중에 51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사업이 발표되면서 창신동이라든지 동자동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쪽방 주민 재정착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의주 선순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전릉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주택 보장도 없고 주거이전비 신청을 하러 가려고 했더니 가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조합 측이 찾아와서 여기는 화장실을 같이 써서 주거 대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행정법원에서 이제 이 등록 형태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주거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건 몇 개 상담 서비스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연쇄적인 파동을 만드는 것이 쪽방 주민으로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강주에서 오셨습니다. 그 김용희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2023년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동과 대리 일동 주민들 저희가 160명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9월에는 저희가 동자동 사랑방 찾아뵙고 많은 학습의 시간을 또 가졌고요. 10월에는 이동현 상임활동가님 강주로 모셔서 저희 강주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을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비주거 형태인 쪽방촌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 상담소는 2000년대 초반 전국 5개 도시 10곳에 설치되었는데 강주만 유독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아쉬운 게 있고요. 다행히도 올해 저희 플랫폼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더불어
저희가 거점 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운영한 사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광주 동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는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제가 드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의 동부 쪽방촌이 형성된 배경, 그 다음에 실태 조사에 대한 요약, 세 번째는 쪽방촌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 쪽방촌이 형성된 배경입니다. 동부 쪽방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역이 있고 한때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되잖아, 62페이지. 네. 2000년대 이후로 터미널과 전남구청 이전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중심지였던 곳이 구도심으로 변화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존에 많은 매출을 올렸던 여인숙과 숙박시설 등은 현재는 오래되고 낡아지면서 손님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진전에도 제가 사진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광주 쪽방촌이 있는 지역이 최근에는 재개발된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주인들은 쪽방촌이 있는 것도 곧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고 운영비와 소득으로 보자 이른 중장년과 노인들 대상으로 방을 내주며 쪽방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거점 공간인 화학군의 산악방에 최근 그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 쪽방촌을 쪽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의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는 총 290세대의 쪽방 거주민이 살고 계시고 남녀 성비는 남성이 80%, 여성이 20%. 네, 전부 보조금 수급 세대는 70%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93%로 대체적으로 중년과 노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실태에 대한 데이터는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요약을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적 측면입니다. 월세 평균은 24만 원이며 숙박업소의 주인들이 고령으로 숙박시설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기후 재난으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여 옥상 등의 방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실태 조사를 하면서 폭우로 인해서 누수된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동자동과 비교해서 여기는 주로 화장실이 개인 방별로 있는 숙박업소로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80만 원 정도였으며 주소득원이 전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황 이후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거주민의 82%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80만 원이라고 소득을 가정했을 때 25만 원의 월세 지급,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의 식재료비, 핸드폰 비용이 3만 원, 그리고 의료비 5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추정해 보면 고정적인 지출 비용을 빼면 월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건강적 측면입니다. 쪽방촌 주민 주관적인 건강 상태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6% 수준이었으며 61.8%는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2.5% 주민이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정신건강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증적 증상이 있다고 하는 주민은 40%를 점하고 있고 대부분 쪽방촌 주민들이 유독성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점은 이분들이 치아 건강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치과 진료가 필요한데 실제 음식물 섭취하는데도 매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주 쪽방촌을 위한 향후 방향과 시사점입니다. 광주 쪽방촌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세 번째로 쪽방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의 예산을 통해서 2024년 공식적인 지원 거점 공간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의 행정체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주거공간을 위한 주거복지, 주거상향과 주거복지와 주거상향 정책이 결합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소의 소유주와 협력을 통해서 공유부업과 무더위 쉼터 등의 리모델링을 협력해야 합니다. 또 쪽방촌 거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근에 주거 상향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구, 쪽방촌이 위치하는 동구에는 도시공사나 LH 등이 매입한 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신다고 해도 멀리 주거 상향을 해야 되는데 거주민들이 없기에 따라서 현재 쪽방촌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 상향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염과 폭우, 그리고 화재 등의 안전시설을 현황을 점검이 필요합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의 삶을 재생을 위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쪽방촌 주민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전인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극단적인 가난, 불안정한 주거,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쪽방 주민들에 대한 대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며 주거, 경제, 건강 상태 확인,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서비스와 기본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득 정책을 통해서 현재 월 80만 원의 소득에서 20만 원이 향상된 월 100만 원의 기본 소득 보장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결합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무료 식사나 주거 비용 지원,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건강 부분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무료 진료 등의 형태로 일시적인 의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안정적이면서도 개별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및 방문의료, 민간 병원 등의 연계해서 쪽방 주민들의 주치제적 의료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이 건강 활동가 등과 함께 사회적 처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주민공동체 사업이 쪽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쪽방촌 주민들이 이웃과의 신뢰 회복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주거 공동체로서 경험은 쪽방에서 벗어나 주거 상향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쪽방촌의 주거 환경이 주거 공동체 경험이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지자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주거 상향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거점 센터, 무료 식당, 카페 등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쪽방촌 주민 스스로가 삶의 희망을 만들어갈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상 저희가 올해 2023년 광주 동구 쪽방에 대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현재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이동현 활동가님에게 제가 10월달에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도 많은 학습을 배웠지만은 2024년도에도 동자동에 있는 현황과 동구청이 어떻게 주거권을 이렇게 위해서 하고 있는지 2024년 인권 포럼에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실태조사에 기반한 토론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 숫자가 되게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준영 의원 발제하셨을
있을 때 나왔던 이제 구로구 실태 조사 경험에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83.5%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 82.5%,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그래서 뭐 수급자 비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가 말하는 거는 사실 주민의 실태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쪽방에 대한 정의 제한할 때 주민의 실태를 같이 봐야 된다. 주거 컨디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놓치고 있는,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비주택 주민, 쪽방 주민들이 얼마나 기존의 쪽방 주민과 유사한 상태인 달리기에서 쪽방 주민이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많은 숫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정충현 복지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연구할 때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쪽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주민 수도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진짜 주민 숫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생활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5곳, 또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담소는 굉장히 이런 쪽방이라고 개념 규정한, 감정적으로 개념 규정한 그러한 주민들을 복지 정책적으로 또 주거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점 센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금 우리 광주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또 원주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같이 일하는 팀으로서 이렇게 묶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올해 좀 시범적으로 원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역, 또 서울에 또 여성쉼터 중심으로 좀 논의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시범 사업에 불과한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10군데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예, 복지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니까요. 예, 보건과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그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을 갖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시고요. 또 70대, 80대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네. 또 아까 처음에 발표 먼저 해주신 어르신께서도 또 이런 고충을 가장 실제적으로 겪고 계신 어르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저희들이 좀 역점 두고자 하는 것은 그 기초연금 드리는 거 조금 더 늘려나가는 거, 그거 내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인 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무료 급식에 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여러 복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민간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 협의회가 좀 리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민간 단체들과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내 나가는 걸 통해서 무료급식 부분들을
또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좀 늘려나가는 그런 쪽의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좀 저희 정부가 이번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최저임금이 올해 늘어난 퍼센티지가 2.5%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생계급여는 1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5배 정도 되겠네요. 5배 정도. 5배 정도 그 최저임금 늘어난 거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났다. 예, 그래서 그게 확대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생계급여가 퍼센테이지가 6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쪽방 지역에 계신 주민들 중에 60%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고 나머지 40%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밑으로만 도와드리다가 소득이 100만 원 밑에 있는 분들만 도와드리다가 이번엔 120만 원 밑에 분들도 도와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60%인데 조금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급여 기초수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똑같이 주거급여도 그렇고 또 가장 우리들 중요한 문제가 우리 건강 문제니까 이 건강 문제가 또 이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벌어지는 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 문제 광주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마음건강 프로젝트 내년에 실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 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들의 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최첨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분들 또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떨 때는 기분이 막 꺼졌다가 어떨 때는 좀 낮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자활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꼭 저 수급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수급자분들 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또 그런 의무가 없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활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일,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또 그거 관련해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좀 저희 귀찮은 것 좀 이번에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 기간을 좀 늘려놓고 그런 걸 조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쪽방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는 그 여름철, 겨울철 대책입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우리 쪽방 상담소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잖아요. 얼음팩 들고 다니고 막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공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서비스가 되고, 겨울에는 작년 겨울에 어떤 지역은 못 받은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담요 다 하나 조금씩 더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이렇게 화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재 사고 나면 우리 다 그냥 번집니다. 우리 구조가 이렇게 건물 구조가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상담소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더욱 자꾸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그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 아까 신부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각자 우리 사회가 다 나만 잘 살고 보자,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서로 돕는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냥 다 나만 잘 살고 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요. 우리 학생들, 젊은 중고등학생 학생들 머릿속에서도 우리 반에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와야지가 아니라 쟤를 이기고 내가 1등을 해야지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아까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같이 모여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지역사회 복지 사업들입니다. 물론 신부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기관 쪽에서는 통합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사례관리가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 공간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맨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발생하잖아요. 전에 수원에 또 사건 터져가지고 한번 작년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또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찾아뵙게 되는 거고, 주민들 찾아뵙게 되면 주민들 중에 들게 이분은 조금 약간 재산이 있다든지 이래서 못 도와드리면 다른 걸로라도 이렇게 도와드리면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참 이런 쪽방이라는 정책이 처음에 나온 게 99년입니다. 그때 제가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획예산처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는. 기획예산처에서 최초로 예산을 확보했던 기억이, 제가 그 담당 예산 사무관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부도 저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함께 있는 것도 그런 공감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또 같이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또 계속 쌓아가다 보면 또 우리는 또 그런 길로 아주 천천히, 빨리 가고 싶지만 빨리 가기 어려운 거고요. 천천히 이렇게 하지만 쉬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우리 신부님 말씀 주신 그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그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들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다 설명 못 해드렸던 서울시와 국토부의 그 과제들도 저희가 협업하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